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아침 첫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봐주시고 또 저 주변의 동료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 미중 관계가 요즘 심상치 않은데요. 특히 문재인 정권이 친중 정책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와 그 다음에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시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아직도 저는 변화가 없고요. 이 미중 간의 이 견제, 상호 견제와 이 세력 패권 투쟁은 최소한도 제가 2050년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저의 큰 틀에서의 결론이자 방향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언론에 나온 얘기들, 특히 20세기 제가 보기에는 최대 미국의 뭐라자면 국제정치 외교의 원로 중에 원로로 꼽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키신저 아니겠어요? 리처드 닉슨 행정부 시절에 이 백악관 안보부 장관을 지냈어요. 그리고 국무장관을 지냈고 미중 간의 대탕트를 엮어낸 분이 바로 키신저입니다. 그래서 이 대탕트 시대의 설계자다, 이런 평가까지 받는 아주 대국제정치 학자이자 실무 외교 전문가예요. 이분께서 최근에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세계 1차 대전에 비견할 수 있는 재앙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미중 갈등 빨리 봉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했어요. 바로 16일 날 현지 시간입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진행한 신경제 포럼 개막식에서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좀 더 몇 마디만 여러분께 직접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미중 양국은 위험한 충돌을 향해 급격히 이동 중이다. 양국 충돌로 인한 위험은 레토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중 관계 진단은 바로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양국은 금년 초 시진핑과 트럼프의 무역 합의로 교역을 일단 진행하고나 있지만은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꾸준히 중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상당히 높여왔고 또 이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린 주범이다, 이렇게 내몰아치면서 이 적대적인 관계로 대단히 악화되었다, 이렇게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신저 분석에 의하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중국과 관련된 인식 또한 대선 과정에서 더 날카로워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바이든 역시 현재 미중 간의 세력 경쟁, 패권 경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과거 본인은 뭐 시진핑하고 6번씩이나 식사를 할 정도로 가까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부통령 할 때. 그렇지만은 그때의 중국하고 현재의 중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기의 중국만 해도 지금같이, 즉 바이든이 부통령 할 때의 중국하고 지금의 중국하고는 상당히 커졌다. 그때만 해도 중국은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세력은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노골적으로 미국을 위협하겠다는 그러한 이 정책과 전략을 구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지금 한 15년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공공연하게 중국이 미국을 내려치겠다, 미국의 세력 팽창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중국몽을 지금 꾸고 있는 게 시진핑의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쉽게 얘기해서 좀 어린 꼬마, 예쁜 꼬마로 봤던 중국이 아니고 지금은 작년에 중국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목을 치겠다고 나오는 것이 시진핑이에요. 그래서 바이든도 과거에 그러한 좋은 이미지, 연약한 이미지의 중국이 아니라 싸우려고 대드는 호랑이의 이미지로 중국을 그릴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이든이 대선 기간 중에 그리고 앞으로도 중국의 이런 세력 부상에 관해서는 단단히 경계하고 나설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 문재인 정권의 친중 정책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바이든도 최근에 중국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크게 키우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즉 폭력배다, 이렇게까지 비판의 칼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미 미중 간의 이 경쟁 대결 구도에 관해서 키신저는 국제정치의 폭발적인 이슈로 보아왔는데 다시 한번
그런 기본 본인의 인식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이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 지금도 시진핑이 서울에 데려오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연말 안에. 연말 지금 뭐 한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이 곧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당연히 중국하고도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죠. 중국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잖아요. 그러나 외교적인 용어로 전략적 협력 관계는 동맹 관계에 비해서 한참 아래의 관계가 전략적 협력 관계예요. 그리고 나라의 존망을 다스리는 관계는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바로 그것은 미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고 우리와 경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바로 이웃이고 뭐 등등 중국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야 할 이유는 넘쳐 흐릅니다. 그러나 시진핑이랑 방한이라고 하는 절대적 카드는 바로 지금이 아니라 바이든이 출범한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에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정상적 외교의 하나의 수순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지금 현재 중국과 그야말로 얼토당토하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이 미국 대신 중국을 선택할 경우에는 처참한 미래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바로 어제 보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 실명을 거론하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저는 중요하기 때문이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옥현의 안보 정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논평은 듣지 못하더라도 정선된 전문가들의 의견, 유명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의견과 논설 그리고 칼럼은 다양성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종 방송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 저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 이렇게 정성된 의견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지식과 판단을 다원화시키는 것이 그야말로 민주당 정권과 싸우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임을 참고하시고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요.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그리고 싸울 때는 싸워야 된다.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흐름과 논리와 이론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로버트 갈루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옛날 국무부 북핵 특사를 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미 두 나라가 모두 동맹을 통해 이득을 얻고 있으며 한동안 계속 그럴 것이다. 두 나라가 당장 다루기로 합의한 위협의 초점은 북한으로부터 제기됐다.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동맹이 어떻게 진화할지는 동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예. 그래서 한미동맹 관계 잘못 가져가면 한국이 손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 정계에서는 이 VOA는 미 정계에서는 한미동맹의 진화를 가져올 핵심 요인은 중국 변수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면서 바이든 정부는 한미동맹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지만 대중국 견제 속에서 공동 대응 방향을 재설정하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식 외교를 하는 대신에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동맹국으로서 적극 동참해 달라는 주문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민주주의로 남으려면 중국의 영역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막스 전체주의적 정권이다. 러시아의 소련 수립 때와 마찬가지로 인접국을 통제하려고 한다.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로서의 한국의 미래에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을 미래까지 강화해야만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 그 다음에 앤드루 이어 미 카톨릭 대학 교수입니다. 한국의 쿼드, 이 쿼드라고 하는 것은 숫자 넷을 의미하는 게 쿼드잖아요. 골프 칠 때도 쿼드러플 했다고 하잖아요. 트리플 했다고 그러고 더블 보기 했다고 그러고 트리플 보기, 쿼드러플 보기 그러는데 쿼드가 4개를 의미합니다. 숫자로 쿼드. QUAD 뭐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 이 외교적으로 쿼드라고 하는 말은 미국이 주도하는 비공식 다자 안보 협의체인데 현재 미일, 인도, 호주가 돼 있고 여기에 한국,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를 미국이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한국은 여기에 안 들어가려고 이미 반대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앤드루 이어 교수의 얘기입니다.
한국이 코더 같은 새로운 전략적 제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환심을 살 수는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소 고립 상태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마이클 오헬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 결정은 한국의 몫이다. 하지만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아마 북한의 위협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완화된 뒤에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캇 슈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CFR 선임 연구원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북한도 여러 번 다녀왔어요. 저하고도 옛날에 현지에 있을 때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데요. 미국은 한국과 정부 전체와 정부 대 정부 사이에서 주도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중국 정책 조정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이분도 언론에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동맹은 북한이라는 점점 늘어나는 위협뿐 아니라 동일한 가치와 원칙을 계속 공유한다. 다른 위협은 훨씬 덜 중요하다. 호의를 가진 양측 국민은 두 나라 간의 어떤 일시적 차이라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미국의 소리 방송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워싱턴의 한미 전문가들은 한미 간 중국 변수에 대한 시각 차이를 줄이고 중국의 공격적 대외 정책에 대비할 논의를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현재 미중 관계, 미국이 중국을 보는 눈, 미국이 한국을 보는 눈, 적나라하게 아주 냉철하게 분석한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주변 분들에게 제 방송 많이 전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요. 지금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총장의 강력한 반기를 들었다가 지금 현재 엄청난 지금 반란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찰을 받을 사람은 바로 한동수 감찰부장이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부의 감찰 문제는 비밀을 유지할 때 감찰이 지켜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결정 과정도 언론 취재를 통해서 밝히는 거하고 본인이 실명을 통해서 그 결정 과정을 밝히는 거는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가 있어요. 한마디로 인간으로 치면은 버릇이 없는 거고 공직자로서 치면은 공직 기강이 무너진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한동수예요. 왜? 내부 감찰 규정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 정진웅 검사를 직무 배제하면 안 되겠다. 이거를 얘기했는데 왜 안 받아들여졌느냐. 요것을 다 까발기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감찰부장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난센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지금 이 반란들이 불꽃처럼 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검찰은 아직 살아있다. 대다수의 우리 검사들 살아있는 양심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맨 먼저 불을 지르는 사람이 정의도 청주지검 형사 1부장인데 이 사람은 직접 한동수하고 같이 근무를 했어요. 한동수가 자기 상관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검찰 이과장을 했어요. 감찰 이과장. 그러니 얼마나 이 감찰 문제에 관해서 잘 알겠어요. 이 사람이 맨 먼저 총대를 메고 튀어나왔어요. 네. 일선 검사들 얘기가 감찰부장으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러한 비판끈을 연달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정의도 검사의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 대검 감찰부장께 2라는 제목을 올렸는데요. 이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 업무 관련 내용, 의사결정 과정을 SNS에 마구 공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감찰부장님이 그러한 행위는 감찰 산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감찰부장으로 직의 무거움을 고려해서 이번 감찰부장님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의뢰해서 감찰의 기준을 명확히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면서 비판의 칼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의도 부장검사가 이 한동수 감찰부장을 직격탄을 가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동수의 SNS 불만은 바로 검찰 내부에 있는 관련 지침 제5조 1항을 위반했습니다. 뭐냐? 감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공표는 금지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위반한 거예요.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도
대검 감찰부장께라는 글을 또 올렸어요. 그래서 대검 감찰부장이 내부 조율 과정을 SNS에 공개했는데 그 내용의 담대함에 대담함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정 차장이 무슨 낯으로 후배를 지도하느냐, 직무 배제하는 게 맞다. 요렇게 지금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정심 서울고검 감찰부장도 이 내부망에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 정진웅이를 서울고검에서 감찰했잖아요. 그 감찰 결과 기소 처분을 냈잖아요. 이 기소 처분이 잘못됐다 해서 추미애가 또 요것도 감찰을 하고 그랬어요. 그거에 관련해서 명정식 서울고검장이 추미애에 강력히 반발하는 글이에요.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없었고 검사들 모두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 예, 요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미애 감찰이 잘못됐다는 거, 감찰 지시가 또 한동수가 사건 처리 경위 및 결과가 검찰 역사상 충분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 할 만하다. 요렇게 시비를 한 거에 대해서 시비를 한 거에 대해서 강력히 이 명정식 고검 감찰부장이 또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검사도 또 나서서 이 한동수 감찰부장을 비판하고 있어요.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해당 사건 기소 시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는 의혹은 수사팀에 직접 확인하면 된다. 본인 즉 한동수 감찰부장이 결론을 냈어야 하는데 주말에 뜬금없이 던진 것이 즉 SNS에 공개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모로 이상하다. 요렇게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일선 검사들이 반발을 하니까 정 차장에 대한 대검의 직무배제 요청을 묵살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전혀 곤혹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또다시 일을 벌리고 있어요. 이 무슨 일을 벌리고 있느냐? 대검 이 감찰 지시를 했잖아요. 감찰 지시를 했는데 이 대검 감찰부가 감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무부가 그리고 법무부에다가도 또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정말 혁명적 일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윤석열을 감찰하겠다고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평검사 2명을 바로 17일 어제 오후에 보냈습니다. 대검에 보냈다가 대검에서 퇴짜를 맞았어요.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딱 밀봉된 봉투를 들고 왔는데 이 밀봉된 봉투도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도대체 추미애 장관이라는 사람이 할 일입니까?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대통령 아마도 전 세계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낙연 뭐라고 얘기했어요? 스타일 문제라고 했잖아요. 아니 이게 스타일의 문제입니까? 이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지사한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요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우선 요 얘기를 먼저 집중을 할게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 이거 조선일보 그래도 살아있어요. 단독 보도를 했어요.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 감찰 조사하겠다고 윤석열 2명이 왔다가 빠꾸맞고 돌아갔다. 그래서 검사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있느냐? 추미애 장관이 노골적 윤석열 망신 중이다. 요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검사 2명이 어제 오후 2, 3시경에 대검을 방문해가지고 윤석열 감찰하러 왔다. 이렇게 하면서 밀봉된 공문을 들고 와서 면담을 요구했어요. 이 면담 요구에 대해서 대검 측은 무엇을 묻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사전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가지고 검찰총장 감찰 조사를 위한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 두 사람한테 강력히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검의 정책기획과장이 평검사 2명이 갖고 온 밀봉된 공문 봉투를 다시 법무부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강력히 항의했어요. 이 류혁 감찰관 임명될 때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빠꾸 먹었다가 나중에 결국은 추미애가 임명했어요. 류혁 감찰관은 이거 처음 듣는 얘기야.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찰 안팎에서는 그러면 류혁 감찰관도 모르게 추미애가 귀신같이 보낸 것 아니냐. 기가 막힌 처사다. 그래서 결국은 이 류혁 감찰관도 패싱하고 결국은 그 밑에 있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한테 윤석열 직접 감찰 조사를 지시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박은정이는 누구냐면요.
이 김본, 저기 옵티머스, 라임 사태의 김봉현 감찰한 사람이 또 이 박은정이에요. 그래서 이 박은정은 결국 대검에 있는 형사부장 이종군의 부인입니다. 예, 부인. 근데 이종군은 이 검찰개혁 부단장을 할 정도로 친정부인사로 꼽히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자,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법조계에서는 평검사를 감찰할 때도 사전에 이런저런 의혹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것을 검토한 뒤에 대면 조사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데, 평검사도 아닌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 조사를 하겠다고 사전에 자료 요구나 질문도 없이 바로 현장으로 들이닥치는 것은 의도적인 모욕, 망신주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낙연 대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예, 나오라면 나와봐라.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나오려면 나와봐라 이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이제 그렇게 정치하려고 노골적으로 달라졌으면은 본인이 거취를 정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 생각이 없으면 정말 본인이 이제 선택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사표 내고 나오라는 겁니다. 사표 내고 나오라고 추미애가 아무리 얘기해도 더 윤석열 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고 있고, 나는 너의 부하가 아니야 이렇게 맞받아치니까 아예 이낙연 대표는 너 정치할 생각이 있으면 나와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 기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했어요. 윤 총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 시비나 검찰권 남용 논란은 분리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직접 해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그런 시비를 받지 않도록 처신해달라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대표가 야권 대선 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윤 총장을 선거판으로 불러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지금 언론의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관해서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로서는 윤 총장에게 나오려면 나와봐라라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미애에 대해서는 이낙연 뭐라고 얘기했느냐. 비교적 스타일이 아쉽다. 추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 방식이 전부 옳다고 보는 건 아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가 수사 대행이었던 사례들에 대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추 장관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 추진에 나선 것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과 방어권에 대한 훼손이라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일리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다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 똑바로 부러진 얘기가 없어요. 예, 똑바로 부러진 의견이 없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쉽다. 이러니까 여론조사, 가상적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양자 대상으로 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윈지 코리아 컨설팅이 조사한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내용인데요. 이재명 지사하고 딱 둘이서 뛰면 이 지사가 42.6, 윤 총장이 41.9, 0.7%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하고 할 경우에는 이낙연 대표 42.3, 윤 총장 42.5다. 이렇게 윤 총장이 유리합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에는 이낙연 대표는 83.1, 윤 총장은 7.0,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경우에는 윤 총장 88.2, 이 대표가 5.2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25.1 이 지사, 이 대표 22.7, 정세균 총리가 제 기억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5.9, 추미애가 3.6입니다. 그 다음에 중도 보수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윤 총장이 25.5, 유승민 11.0, 홍준표 10.8, 안철수 7.6 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심리적으로는 이미 윤석열 정당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런 평가들. 예를 들어서 이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한국 유권자들은 정당보다 인물의 정치적 견해를 투사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의 힘을 지지하지 않는 부당층도 대선에서 윤 총장을 찍을 수 있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것이다. 만약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도 대선 전 여론조사를 할 때는 양자 대결을 기본으로 한다. 단순 줄세우식 호감도 조사에 비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평론가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1대1 구도가 됐을 때 반문을 대표하는 게 기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아니라
윤 총장이라는 것이다. 이미 심리적 윤석열 정당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요렇게 지금 평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중요한 뉴스는 바로 이어서 방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옥현의 안보정론 계속 시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로 제 2탄 방송이 이어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